바이낸스도 중간에 최대 주주를 국내 기업으로 바꿔서 코팍스 변경 신고를 맞춰보고자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티랩스가 코팍스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 그로 인해 바이낸스 지분이 현재는 67.45%로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메가존 그룹에 과반 이상의 지분을 넘기는 딜을 추진했지만 너무 불어난 부채로 인해서 무산됐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시장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더벨 최명룡,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오늘은 바이낸스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리처드 텅 CEO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코팍스를 인수하는 주체로 떠올랐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바이낸스는 2023년 1월 코팍스 지분 72.26%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코팍스가 원화가 가능한 원화거래소 5곳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낸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원화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추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팍스 인수는 바이낸스의 두 번째 한국 시장 도전입니다. 2019년에 국내 스타트업 BXB를 인수하면서 바이낸스 유한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는데요. 국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2020년 12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화 계좌, 원화 거래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를 사버리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화 거래소 중에는 코빗도 있고 코인원도 있고 빗썸도 늘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고 하필이면 왜 코팍스를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나요? 바이낸스는 2022년부터 물밑에서 한국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오기 위해서 인수 가능한 거래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코팍스와도 접촉을 했었고 여러 거래소들을 검토했겠죠. 근데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원화 거래소의 기업 가치는 2천억에서 3천억 원대로 거론이 됩니다. 사실상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라이선스 값인데요. 바이낸스가 돈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돈을 아끼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을 했었고 망설였는데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죠? 네, 코팍스가 2022년 11월 코인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상품의 상품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파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수백억 원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화됐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회사를 좀 싸게 사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군요. 네, 바이낸스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고파이 미지급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코팍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고파이 미지급금까지 모두 합산하면 1,000억 원 안팎으로 인수금액을 도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2천억 원, 3천억 원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인수를 할 수 있겠군요.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세계 1위 거래소고 매출이나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죠?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자료는 2022년이고요. 당시에 1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이 수수료 수입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25조 원에서 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벌어들이는데 1,000억 원을 아끼겠다. 1,0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약간 진짜 좀 아끼는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아끼는 보수적인 스탠스의 기업인데 부채까지 덜컥 인수한다. 이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인수계약의 전제는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특근법에 따라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코팍스는 이미 원화거래소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임원 교체에 따른 변경 신고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낸스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으면 잔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수리라는 게 되게 쉬운 표현 같은데 그게 여전히 3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아직은
잔금 납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고팍스 건은 여전히 심사 중이고요. 수리도 불수리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바이낸스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고팍스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어서 상황이 나아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팍스의 기업 가치는 점점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파이 미지급금 요거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2022년 말에는 미지급금이 56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급금이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반기말 기준으로는 1,407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올랐네요. 네, 심지어 이게 바이낸스한테 받은 계약금으로 1차 상환하고 갖고 있던 FTX 부실 채권을 매각해서 2차 상환까지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바이낸스가 돈이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한 500억 원으로 예상을 했던 게 1,400억 원까지 올라갔으면 이 판단을 좀 다시 해볼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망설여지긴 하겠지만 바이낸스가 인수 여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수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이낸스는 계약을 하면서 크립토 바스켓이라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동일 물량의 가상자산을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 바스켓에 있는 가치도 같이 올라갔겠군요. 맞습니다. 뭐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뭐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낸스도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는 동안 뭔가 액션을 취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네, 바이낸스도 중간에 최대 주주를 국내 기업으로 바꿔서 고팍스 변경 신고를 맞춰보고자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당국이 망설이는 이유가 바이낸스의 최대 주주가 중국계 캐나다인인 창펑자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코스닥 상장사인 시티랩스가 고팍스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바이낸스 지분이 현재 67.45%로 줄었고요. 지난해에는 메가존 그룹의 과반 이상의 지분을 넘기는 딜을 추진했지만 너무 불어난 부채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사측은 사건 발생 기점을 기준으로 원화로 지급하겠다. 였고 고파의 투자자들은 안 된다. 동일 물량, 동일 재화로 돌려달라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1억 원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때 투자자들이 이 조건에 동의를 했다면 돈을 좀 더 빨리 돌려받긴 했겠지만 동일 물량, 동일 재화로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긴 합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바스켓에 그 물량을 보관하고 있긴 하지만 안 돌려주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 자산이 되니 약간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겠군요. 네. 참고로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에 대한 스토리는 이쪽 클립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가 한국에 방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고팍스 인수에서는 무슨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바이낸스도 크립토 바스켓에 담긴 돈을 네. 주고 싶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리차드 텅 CEO는 그래도 고팍스를 최우선으로 두고 한국 진출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파의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고팍스 인수를 완료하기까지 내부 설득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바이낸스 경영진도 고팍스에 자금을 투입하려면 이사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금융당국이 바이낸스를 승인해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그냥 무산되는 거가 더 높은 가능성 아닙니까? 최근에는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네.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불수리를 해버리면 1,400억 원이 넘는 고파의 미지급금을 해결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당국도 이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 확정되면서 이 부분이 바이낸스와 고팍스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당국 개편도 있고 관련된 인사도 해야 되고 시간은 네.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가정을 해서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왔다. 원화 거래를 시작을 했다. 한국 코인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바이낸스가 만약에 고팍스 인수를 완료해서 한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아마 국내 거래소들에게도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선물 거래도 가능하고 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바이낸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거래소들은 파생 상품 거래 불가능하고 그렇죠. 외국인 고객 받지 못하고 법인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비트 주가가 장외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네, 다 연관된 얘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두나무에서 그 UDC 행사 네. 거기에서도 그 파생 거래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이낸스가 들어오면 그게 좀 빨라질 수는 있겠네요. 네,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두나무나 빗썸 같은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낸스는 해외에서 125배 레버리지 거래까지 하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한국 진출이 국내 코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당국의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스탠스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